반감기 때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변하지 않고 이거를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gradually, 천천히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이 나머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반감기 자체만으로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저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채굴과 또 반감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로는 60에서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조금 그런 구간에 접어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요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개인 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지 않고 많지 않고요. 네. 기업 단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해야 하는 산업이거든요. 사업이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는 사업가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사업을 키워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마치 이제 무위험 수익을 달달이 얻듯이 그런 수익을 얻어서 내가 이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 장을 하나 지으려면 이니셜 코스트, 썬크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채굴 기사 해야 되고, 장소 임대해야 되고, 또 다달이 전기료 내야 되고, 전기세 엄청 나고, 전기료가 엄청 나고. 그러니까 이런 투입 비용을 계산해서 그 투입 비용 대비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 BEP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죠. 사업은 당연히 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전망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더 많은 전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전기 콘센트를 계속해서 꽂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기 콘센트를. 그 전기 콘센트는 사업자들이 꽂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자들이 다들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블랙락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블랙락이 최근에 이 채굴 기업의 거의 대다수 채굴 기업의 2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랙락이 어떤 채굴 기업들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음모론이 뭐냐면, 그 블랙록이 ETF 신청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ETF라고 하는 게 제가 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페이퍼 비트코인이 생성될 수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ETF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이런 ETF 그 발행과 세일즈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오른 ETF 명가입니다.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좋죠. 블랙록 입장에서는 자기네 ETF가 모든 자금을 다 흡수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장사니까. 근데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좋지 않은 거죠.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에 마치 이제 구멍이 뚫려서 더 많아지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럼 비트코인 단위당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블랙록은, 그래서 이제 음모론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블랙록은 그래서 채굴 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사들여서 메이저 채굴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이 채굴 기업들을 푸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끌고 가려고 한다. 금 가격도 그런 식으로 푸시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음모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금 가격이 뭐 어떤 국가에서 많이 사서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블랙록이 그 선물 시장에서 장난을 쳐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현물 가격이 오히려 선물 가격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러티브가 돼 있는 거죠. 소문이 돼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다라는 건데, 저는 일단 뭐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업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막 오르듯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바라본 블랙록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블랙록이 뭐 레리 핑크 CEO가 자기가 직접 코인베이스에 계정 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게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펀드 이름으로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재 이제 금융 그런 자본시장법을 다 준수하는 내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사실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코인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인가받은 거래소죠. 네.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기업 계정을 통해 거래를 하는 방법은 블랙록 같이 덩어리가 큰 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라 해봐야 전 세계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인 500조 원도 블랙록이 다 담기에는 작은 그릇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 있는 거래소에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이거는 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체 자산을 대체 방법을 찾은 것이고 주식 투자죠.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을 찾아서 투자한 거라고 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굴자들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채굴자들 외에도 요즘은 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맞습니다. 회사들. 블랙록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에 채굴자는 아니지만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블랙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이런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OTC 마켓에서 보통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출처들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GBTC 상품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GBTC가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히 이제 사랑을 받았었죠. 어쨌든 신탁 상품이고 정식으로 그 등재된 OTC 마켓이긴 하지만 시장에 등재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가격과 GBTC 가격이 그래도 약간의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디스카운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폭이 지금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줄어들어서 이제 소송 결과 나오고 나서 한 17% 정도까지는 좀 축소가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약간씩 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 49%까지 거의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디스카운트가 된 건데 지금 향후에 그럼 그 전망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GBTC는 지금같이 신탁 상품의 형태를 유지하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6개월 동안 팔 수 없고요. 6개월 후에 팔 수 있는데 그마저도 OTC를 통해서 장 외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찾지 못하면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 이런 약점들이 좀 커버가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장기간 횡보하는 겨울에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너무 큰 디스카운트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리스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유동화를 못 시킨다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세일즈가 안 되니까 ETF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굴 주식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사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채굴 주식 투자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채굴 주식에 개별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답을 드리기가 좀 제한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채굴 주식의 어떤 수익 추이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조금 높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반원을 한 상태고 그리고 또 그저께인가 기사 나온 거에 보면은 이 JP 모건이 이 채굴주들의 어떤 평가 등급을 또 하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들을 단행을 했는데 이사님께서는 채굴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채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채굴자에 투자하는 거는 공매도를 때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채굴을 해서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팔지 않습니까? 시장에 던지는 행위를 하는 곳들입니다. 채굴도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팔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공매도를 때리는 행위를 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 또는 일부 되게 잘 나가는 저명한 그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굉장히 개선되고 그 발전될 여지가 큰 영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전기를 많이 투입해서 많이 채굴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일단 ESG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미국의 그 NYSE나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장이라면 채굴 회사라면 ESG 준수 여부를 그 투자자들, 투자사들에 모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래서 잘 받는 회사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투자를 현재 잘 받아서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잘 받아서 상장돼 있고 주가가 그나마 덜 빠지고 있는 지금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한 60-70% 정도 최소 그 정도를 상당히 클린 에너지를 통해 만든 전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의 그 연간 어떤 보고서 같은 데다가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채굴 오일 프래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셰일 오일을 퍼내기 위해서 프래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걸 그냥 하늘에 날려보내는데 그걸 가둬가지고 그 응축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진 회사가 몇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또 버려진 이런 어떤 유전들,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은 아주 소량 남아서 더 이상 생산성이 안 나니까 버려진 이제 그 유전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서 그 남은 곳에다가 이제 남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해가 전기를 만든다.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네. 기술들이 진짜 다양해지네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굴기가 열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열과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냥 뭐 우리가 컴퓨터에서 나는 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창고 같은 데다가 기계를 가득 넣어놓고 거기에서 채굴을 하니까 이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 열을 가둬서 이 썰모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근방에 있는 건물들의 난방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또 최근에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 채굴 산업이 그러니까 뻗어나갈 분야가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한전 같은 곳이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이 잉여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추가 수익을 얻으면 적자가 해소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그런 것이고. 논리들도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KPMG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이 ESG의 어떤 요건을 더 오히려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저도 그걸 영상으로 좀 제작을 했는데 이 채굴 주식들 그러니까 이 채굴장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채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완전히 좀 물론 둘은 굉장히 많은 어떤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또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채굴 주식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반감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년 4월까지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반감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오면은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데 이사님 생각에는 이번 반감기에도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반감기 때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감기 자체 이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드라이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도 그 내재성보다는 어쨌든 다른 환경들이 좀 중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같이 맞물려 오는 환경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반감기 자체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려진 사실이 그렇게 크게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이미 비트코인의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 그 시기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반감기가 온다는 거는 마치 1년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실인 거고 그 사실에 맞춰서 그 사실이 이제 더 이상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요인들,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반감기가 없는 또는 비슷한 게 있지만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뀔 수 있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과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 재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은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더리움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의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40% 정도, 50% 정도. 예. 그러니까 디지털 머니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비트코인 정도 수준 되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있다는 것처럼 뭔가 확실하고 불변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변수가 많아. 위험 자산이 화폐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급등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변하지 않고 이거를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gradually 천천히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이 나머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반감기 자체만으로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저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반감기가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5배, 10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반감기 자체가 지닌 그 어떤 의미성들과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아까 이제 말씀 우리 나눴던 것 중에서 비트코인은 변화가 굉장히 더디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 초에 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이게 오디널스와 BRC20 토큰이라고 하는 표준이 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굉장히 좀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변화라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비트코인 토큰 생태계를 태동을 시키고 또 지금까지 뭐 유례 없던 많은 트랜잭션들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거는 하등에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님은 이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오디너스나 인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처럼 비트코인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네트워크고, 오픈소스 네트워크라는 건 누구든지 내가 코드 푸시를 날려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컨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한 해 만에 뭐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의 결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디너스와 인스크립션은 이렇게 어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격가지로 붙어서 이제 NFT나 뭐 밈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열린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면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이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완전히 오픈소스 프로젝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사용성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떤 기능이 출범이 되었다면 그 기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그 스스로가 증명이 해야 되는 건데, 오디널스 인스크립션, 그러니까 NFT를 비트코인에서 발행한다 말하자면은 비트코인 블록에다가 그 이미지의 정보가 담긴 어떤 그런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FT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의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고 지금 이제 거의 그 존재가 다시 희미해졌거든요. 그 mempool.space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현재 실시간 비트코인 블록 용량, 트랜잭션이 거기 얼마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얼마 발생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오디너스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늘어났을 때 평소 뭐 블록당 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한 20불 이렇게 발생하던 게 막 10배 이상 치솟았어요. 그 비트코인의 온체인 수수료가 비싸진 것이죠.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막 출금할 때 막 60불씩 막 출금 수수료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사태가 그때 이후로는 몇 달 전이죠. 그게 벌써 한 6, 7월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는 근데 만약에 오디널스가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뭐 업앤 다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시 비트코인으로 뭐 페페 같은 밈코인을 발행하겠다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출범해서 온체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어 2로 넘어가는 그 움직임을 더 푸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서 NFT를 발행하고 밈코인을 발행하는 게 사실 무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나, 그 자체만으로 비트코인의 오픈성을 증명했고, 게다가 온체인 수수료가 어쨌든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원래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결제, 어떤 데이 투 데이 그 일상생활 결제에 관련된 어떤 수요나 트랜잭션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더 촉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죠. 이게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이사님께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이제 또 3부에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 이 오디널스와 이 BRC20 토큰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관점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마지막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는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올해 6월쯤에 이 IMF라는 이 국제 금융기구에서 암호화폐 금지가 장기적으로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화제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아무래도 그동안의 IMF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남미 국가들에게 구호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는 대신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라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막 날리곤 했었는데 이런 이제 IMF 내부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는 것은 국제기구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약간씩 좀 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MF는 자신들의 이제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지금 그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는 비트코인이 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거든요. 중앙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과 뭐 유럽 그리고 몇몇 선진국들로 구성된 이런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 화폐 발행 시스템, 그리고 달러 헤게모니로 대변되는 현재 이제 그런 화폐 전 세계 글로벌 화폐 시장 이런 거에서 IMF의 역할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락하는 나라들이 발생하죠. 일단은 캔틸런 에펙트라고 해서 캉티용 효과인데 프랑스 말로 돈의 수도꼭지를 열면 중앙은행이 그 수도꼭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보고요. 그 밑단에 있는 곳들이 가장 덜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한다. 지금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갔는데요. 최근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미국으로 흘러가겠죠. 일단은 미국으로 흘러가고 미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된 금액들이 제3세계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IMF가 구호를 주는 나라들이 이 수혜조차 못 받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IMF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달러가 국고가 모자라가지고 외화 국고가 모자라가지고 달러가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IMF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원조를 하고 대신에 살려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 구조 조정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호되게 그래서 그때 당했었고 97년 외환위기 때 이런 나라들이 뭐 그때도 더 많았죠. 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 뭐 브라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몇 번씩이나 받고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번 아르헨티나로 생각을 해보면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만약에 그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극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실제로 돼가지고 그분이 공약한 대로 페소를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없애버리고 비트코인을 혹은 달러를 그 마치 엘살바도르처럼 나라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IMF는 바로 설 자리가 없어지죠. 달러를 원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페소화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IMF가 들어가서 원조해 주는 어떤 루트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하는 국가에는 뭐 신용등급 강등을 한다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원조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협박을 하면서 척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